여수여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학습 잘하고 있나요? 얼마 전에 이제 등교 개학일이 발표되었죠? 선생님이랑 이 온라인 수업도 이제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한 7번째, 8번째 시간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온라인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역사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협회의 설립 목적과 그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배울 첫 번째 학습 주제는 바로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이 독립협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설립 목적과 이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대한제국의 수립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 연이어서 세 번째도 읽어볼게요.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의 성격과 그 의의를 말할 수 있다.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화되게 되자 고종은 다시 나중에 이제 경운궁으로 황공을 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의 수립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한제국이 추진한 또 다른 내정 개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광무개혁이라고 배울 것인데 그 광무개혁의 성격과 그 의의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첫 번째 학습 주제인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894년부터 1896년 초 사이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1894년 전라도 고부지방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났었고, 이를 진압하러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이었죠? 네,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이와 동시에 일본은 우리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내정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이 무슨 개혁이었죠? 네, 바로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김홍집 내각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내정개혁을 실시한 일본은 그 이후에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조약의 결과로 랴오퉁반도와 오늘날의 이 대만 지역을 청나라로부터 할양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이 상황에 간섭을 하게 되죠? 바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자기 친구인 프랑스와 독일을 끼고,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러프독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죠. 이렇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끼고 일본이 이 랴오퉁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는 이 사건을 삼국간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국간섭으로 잠깐 일본이 조선에서 깨갱한 사이에 러시아가 우리 조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이 칠러 정책을 주도하는 민비를, 명성황후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우리 역사책에서는 을미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을미사변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은 다시 우리 조선을 압박하여 을미개혁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러시아를 우리가 한자어로 아라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역사는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종은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여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의 보호 아래 이제 정치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러시아가 맨입으로 우리 조선을 또는 우리 고종을 보호를 해준 것이었을까요? 러시아는 이렇게 고종의 신변을 보호해준 대가로 우리 조선에 아주 막대한 이권 침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숲이 우거진 곳이 많아 좋은 재료로 사용되는 이런 목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산림을 채굴하는 권한, 산림채굴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산림채굴권과 이 시기에 막 많이 개발되고 있었던 금광이나 은광,
이런 곳의 채굴권을 러시아가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조선의 이권 침탈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다른 나라도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조선의 이권 침탈, 이 숟가락을 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나라의 위상은 점점 하락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영혼 빼고는 다 탈탈 털리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낀 일부 이 개혁파 지식인들이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재필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배웠던 그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급진개혁파의 그 서재필.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서재필은 이 시기에 다시 우리 조선에 돌아오게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 나와있죠?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등 이 개혁파 관료들과 함께 이 독립협회 설립에 가장 앞장서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이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앞서서 러시아로 대표되는 많은 이 열강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 조선의 이권 침탈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강 이권 침탈의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 독립협회가 주도하여서 다양한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위신이 굉장히 하락했잖아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위신을 수립을 하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 중국 사신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중국 사신이 우리 서울에 들어올 때 중국 사신들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우리는 영은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 중국 청나라 사신들이 쉴 수 있는 그 오늘날 여관 같은 곳이죠. 쉴 수 있는 이 객실, 이곳을 우리가 모화관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은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각각 그 자리에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위신과 조선은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바로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토론회나 뭐 정책 설명회 이런 것들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매체들이 없다 보니까 다 같이 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신분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해서 서양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에 대해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만민공동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을 하였고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등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국왕 중심의 정치가 아닌 민중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식 정치, 다시 말해 국민참정권 운동을 전개한 것도 바로 이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만민공동회는 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그 열기가 고조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도 러시아가 이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했는데, 부산 앞바다의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저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열린 이 만민공동회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 동안 열린 회의였습니다. 이때는 이 독립협회 회원들 그리고 일반 민중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배울 건데 이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 이 관리들도 함께 참여하여 이 만민공동회의 열기를 더욱더 고조시켰습니다. 이를 특별히 이 대한제국의 관리들도 참여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관리들도 참여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특별히 관민공동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민공동회에서 근대적 의회 설립 추진을 주장하였고요. 여기 보실까요? 헌의 6조라는 6개의 국정개혁안을 이곳에서 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헌의 6조는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독립협회에서 급진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자 어느덧 대한제국의 보수적인 관료들은 이 독립협회에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독립협회의 멤버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몰아내고 이 정권을 차지할지도 모르겠다는 이 위협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 회원들을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보수적 관료들은 고종에게 가서 이 독립협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국민참정권 운동, 이 의회 설립 추진 운동에 고종을 끌어내리고 공화정, 다시 말해서 왕을 없애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운다는 이 공화정을 지금 이 독립협회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고종은 초반에는 이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으나 이러한 위협감에 휩싸이게 되자 이 독립협회를 해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황국협회라는 이 보부상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군대를 동원을 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이로 인해서 동력을 잃게 된 독립협회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협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화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권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를 하여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었죠. 선생님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산림채굴권을 저지시킨다거나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를 요구를 했는데 이를 저지시키는 등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던 것이 이 독립협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민중을 바탕으로 근대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갑신정변이나 가부개혁은 그 주체가 지배층이었어요. 지배층 위주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만민공동회,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다 참여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민중이 중심이 돼서 또는 민중을 바탕으로 근대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가 앞서 실패로 보았던 갑신정변이나 가부개혁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계점도 한번 봐볼까요? 이 독립협회의 한계점은 외세 배척의 대상이 이 이권수호 운동을 펼치면서 외세를 배척을 해 나갔는데 이 외세 배척의 대상이 주로 누구에 한정되었다? 러시아. 지금 가장 세게 입김을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다른 이 나라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는 그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누구에만 집중을 했다? 러시아에게만 집중을 했다. 이게 아쉬움이죠.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의 6조를 한번 가봅시다. 앞서 선생님이 관민공동회 설명할 때 그 관민공동회에서 이 대한제국의 국정개혁안으로 6개의 조항을 제시를 했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헌의 6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8쪽 왼쪽 부분 28쪽 왼쪽 부분이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2조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그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2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종이나 정부 대신들이 도장을 러시아한테 찍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도장 찍어주지 말고 제대로 확인한 후에 도장을 찍어주던가 말던가 해라. 열강의 이권 침탈을 방지하는 조항이 바로 제2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3조도 읽어볼게요.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가부개혁 또는 갑신정변 때 배웠을 때 재정의 일원화 이런 말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왜 재정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 시킨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돈이 여러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가 재정을 탄탄하기 위해서 재정의 일원화를 추구를 하였는데 이 독립협회에서 추진한 이 헌의 6조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탁집으로 일원화해서 국가 재정을 탄탄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조도 읽어볼게요.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이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민권. 이 민권을 존중하고 있는 이 독립협회의 이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5조. 식인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행정의 공정화,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제5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 28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앞서서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현재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영도를 러시아가 이렇게 조차 빌려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저령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만약 조그마한 땅이라도 타국민에게 주면 이는 황제폐하의 역신이며 역대 임금의 죄인이며 우리 대한 2천만 동포 형제의 원수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 땅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봐봅시다. 독립협회는 이권수 운동을 전개하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저령도 요구를 막아내고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의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했었어요. 한편 독립협회는 국민을 계몽하고 자유민권을 신장함으로써 자강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민중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근대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는 의의가 되겠죠. 독립협회 활동이 의의가 되겠죠. 하지만 한계점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에게만 이 타겟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독립협회 외세 대책 대상은 주로 어디에 한정되어 있었다? 러시아에 한정되어 있었고 근대 제도와 문물 수용 역점을 둔 나머지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라고 한계점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학습 주제인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아관파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 조선에 굉장히 많은 내정 간섭을 했었다고 했었죠. 이권 침탈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 곳곳에 러시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힘이 없게 되자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지 1년 만에 다시 경운궁, 오늘날의 그 서울시청 옆에 있는 그 덕수궁이죠. 그 경운궁으로 환궁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요. 나라 이름을 기존의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연호도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은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에게 사대를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왕을 부를 때도 주상 전하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제국, 이 제자가 황제할 때 그 제자예요. 이제 어엿 대한제국, 제국이 되었으니까 황제폐하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주상 전하보다 황제폐하가 더 높은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99년에 대한국제, 이 대한제국의 일종의 법을 이제 반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대한국제에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제국, 선생님 앞에서 이제 대한제국이라 해서 황제국가라 했었죠. 대한제국이며 전제군주정이다 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문서가 바로 이 대한국국제가 되겠습니다. 대한국국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읽어볼게요. 대한국제 제1조 대한국은 대한제국을 말을 하는 거겠죠.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자주 독립국가이다. 우리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왕이. 여기서 왕은 황제. 황제는 누구죠? 고종. 이 고종 황제가 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전제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제2조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3조도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다시 말해서 고종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광고와 집행을 명한다. 전부 다 대한국 대황제, 고종 황제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다시 말해서 고종 황제에게 다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99년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한 대한제국의 국가기본법이다. 헌법의 성격을 띄었다. 이를 통해 밖으로는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임을 밝혔고, 대내적으로는
황제에게, 다시 말해서 고종에게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부여하였다. 그 전에도 조선시대 때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적인 존재였지만 이젠 더욱더 이것을 세계 각국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모두 부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제는 황제의 권리만 주장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바뀌셔서 많이 놀라셨죠? 선생님이 열심히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영상이 그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렇게 지금 PDF 파일을 켜놓고 대신 이렇게 녹음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집중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한제국을 수립한 고종은 이제 전 세계 열강에 우리 조선이 자주국이고, 대한제국이죠, 이젠. 대한제국은 자주국이고,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내정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무개혁. 우리가 아까 연호를 광무, 대한제국은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광무정권, 광무연간에 실시했던 내정개혁을 광무개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광무개혁의 원칙, 광무개혁의 슬로건은 구본신참이라는 슬로건을 사용을 하였어요. 구본신참의 뜻은 여러분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에 발달된 근대문물을 수용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대한제국은 군제를 개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제 개편. 군제를 개편하여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군대를 우리가 시위대라고 불렀고 지방에 있는 군대를 때 진위대라고 불렀었는데 이 병력을 강화시켰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갑오을미 개혁 때는 군제 개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었죠? 그 갑오을미 개혁의 미비점을 여기에서 실행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일부 지역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이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지계라고 합니다. 지계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날로 치면 토지 대장, 땅 문서 이 정도가 되겠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권인 지계를 국가에서 발급을 해 주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봐볼게요. 이와 더불어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상공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여기 나오죠?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 도입해서 상공업을 진흥을 하였다. 그리고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등 관리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모습도 이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광무개혁, 광무연간의 이 대한제국 시기 때 실시했던 광무개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광무개혁의 의의는 여러분 봐보세요. 짧은 기간 안에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산업과 교육 그리고 근대적 시설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우리는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군제 개편을 했었잖아요. 갑오을미개혁 때는 이 군사제도의 개혁이 없었었는데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것도 우리가 의의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황실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황제권 강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민권을 보장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그 한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보여 이러한 광무개혁도 미완성의 개혁이었다. 미완성의 개혁.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독립협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독립협회는 아관파천 이후에 조선의 이 미신이 하락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
특히 러시아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더 이상 이 이권 침탈을 방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서대필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이 개혁파 관료들이 만든 서클 단체가 독립협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대필이 귀국 후에 독립신문이라는 이 신문을 정부 지원으로 창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뭐 자주 독립의 의식과 근대 의식을 보급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96년에 독립협회를 조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영은문, 모화관 이런 걸 없애고 그 자리에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죠. 독립협회가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를 통한 민중 계몽을 했었고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인 이걸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신분과 계층에 상관없이 다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했었어요. 만민공동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자주국권운동도 했던 것이고 자주민권운동도 했던 것이고 국민참정권운동도 했던 것이고 근대적 의회 설립 추진도 모든 것을 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1898년 그 10월달과 11월달에 이 대한제국의 그 정부 대신들이 같이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그것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정부 대신까지 참여한 이 만민공동회를 우리 뭐라 불렀습니까? 관리들도 같이 참여하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관민공동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관민공동회. 이곳에서 채택된 6개의 국정개혁안이 헌의6조라는 국정개혁안을 이 관민공동회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독립협회는 자 어떻게 해산됐다 그랬죠? 보수 세력들이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모함을 하죠. 실제로 공화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었는데 독립협회는 이들이 고종을 끌어내리고 자신들 세력 중에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공화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수 세력들이 이 독립협회를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해산을 하면서 독립협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독립협회의 의의는 어떻습니까?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고 러시아의 저ron도 요구를 철회하였고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범을 철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중요했죠? 한계점. 외세 배척의 대상이 주로 누구에 한정되었다? 러시아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근대 제도와 문물 수용을 목표로 하여 일본, 미국 등 열강의 침략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러시아란 너무 센 강적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었던 일본이나 미국의 침략 의도를 이 독립협회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황궁을 해서 경운궁 황궁을 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1897년에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고 난 다음에 국호를 대한제국,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연호를 무슨 연호를 쓴다고 했었죠? 빨간색으로 바꿔보았는데 광무 그래서 광무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직접 황제가 돼서 각국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 대사관에 이제는 조선은 황제국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국가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개혁을 실시를 했죠. 이것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광무개혁의 슬로건은 뭐였죠? 원칙은 구본신참의 원칙이었습니다. 구본신참의 뜻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일종의 보수적인 개혁이었죠. 온건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를 1899년에 반포를 했다고 했었고요. 자,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지계, 국가에서 이걸 직접 발급을 해주었어요. 지계를 발급을 해왔고요. 근대적 회사를 설립을 하는 등 상공업을 진흥시킨 것이 바로 이 광무개혁의 경제적인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갑오개혁과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부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황제가 육군과 해군을 모두 다 통솔을 하고 서울에 있는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의 병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을 하기도 했었고요. 소학교, 외국어 학교, 사범학교 등 각종 학교를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막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광무개혁의 내용들이 되겠고요. 의의는 뭐 군사,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이 의의가 될 수 있겠고, 한계점은 어떻습니까? 한계점은
황제권 강화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뭐 민권이나 인권의식 성장 이런 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 또는 외세의 간섭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열강의 침략과 외세의 간섭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광무개혁의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학습할 주제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과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앞서 이제 다음 차시 예고를 하면은 우리가 중단원, 사단원, 신문물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언제 배우나요? 여러분 계약하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오프라인으로 이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단원, 5단원, 일제의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6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제 36페이지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또 선생님 강의 들으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이 다음 시간에 일제의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